사이렌 소리가 버그라드의 거리를 메아리치며 마치 적의 진군을 알리는 전쟁북처럼 울려 퍼졌지만 모두가 그 행진의 배후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단순히 무장한 병사들만이 아니었고 좁은 대로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군용 차량들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의 불꽃을 짓밟으려는 권위주의 정권과 다른 대륙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현하고자 꿈꾸던 권력 모델 사이의 어두운 동맹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징표였다. 광장에 몰려든 학생들의 얼굴에는 단순한 용기라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일상이 더 이상 사소한 것이 아니라 참호가 되는 순간에만 드러나는 신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들은 즉석에서 만든 플래카드를 들고 저항의 노래를 부르며 방패와 곤봉에 맞서 싸웠다. 마치 민주주의 자체가 켜진 카메라 앞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 것처럼 대조는 너무도 선명했다. 한쪽에는 여전히 미래를 자기 존재로서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자유와 피부를 걸고 나선 청년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대화를 나누기보다 목소리를 짓밟는 것을 택하고 농어보다 장갑차에 더 큰 안도감을 느끼는 친푸틴 정권이 있었다. 역사가 이와 똑같은 장면을 몇 번이나 보여주었는가. 제대로 아물지 못한 상처처럼 되풀이되는 장면을. 그리고 세계는 몇 번이나 이를 지켜보았는가. 마치 먼 나라의 억압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전조가 아니라는 듯이.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황금빛 궁전에서 아첨꾼들에 둘러싸인 채 이 사건들을 분노가 아니라 묘한 친숙함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워싱턴의 거리에서 일상이 되길 바랐던 광경이 아니었던가. 적이 아닌 시민들을 향한 동일한 군대 행진.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집 앞에서 제압당하는 시위자들의 장면. 그것이야말로 절대 권력의 서사를 굳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은가. 버그라드에서 자유를 외친 청년들이 두들겨 맞는 순간 트럼프가 백악관 앞에서 같은 장면을 꿈꿨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섬뜩하지 않은가. 세계는 거리에서 싸우는 이들과 사치스러운 살롱 안에서 억압자를 정당화하는 이들로 나뉘고 있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올랐다. 외국의 억압과 자국의 정치 사이의 경계가 너무 얇아져 사라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반대 의견을 짓누르는 기술이 바다를 건너 권위주의라는 비옥한 땅에 씨앗처럼 뿌려질 때 버그라드에서 억압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가면을 쓴 병사들, 탐조 등의 반짝이는 방패, 밤을 가르며 울부짖는 사이렌. 그러나 워싱턴에서 트럼프의 억압은 다른 형태였다. 단순히 총검만이 아니라 독이 묻은 말, 진실을 좀먹는 게시물, 민주주의의 적을 일시적 동반자로 바꾸는 어두운 동맹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폭력이 더 잔혹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러티브를 조작하고 인식을 왜곡하는 상징적 폭력 또한 똑같이 치명적이지 않은가. 잔혹한 아이러니는 이 대조 속에 있었다. 민주주의를 요구한 세르비아 청년들이 구타를 당하는 동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조롱하며 항복이 더 현명한 길일 것이라 말했다. 강력한 지도자가 침략자의 선전을 그대로 되풀이할 때 누가 이득을 보는가?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신 전범의 편에 서기를 택할 때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는 공허 속에 흩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힘과 안정이라는 약속에 속은 수백만 명에게 흡수되었고,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굴종을 정상화하는 내러티브의 공범이 되어갔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학살을 정당화하는 독재자의 언어를 그대로 되풀이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 자유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가 자유를 파괴하는 자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대는 넓어진다. 버그라드는 단순한 버그라드가 아니라 모두를 향한 어두운 거울이 된다. 세르비아의 억압은 곧 트럼프가 미국에서 담론으로 연습하는 억압과 다르지 않다. 지리적 거리는 단지 연막일 뿐, 두려움과 거짓으로 먹고 사는 정치 프로젝트의 구조적 유사성을 가릴 뿐이다.
몇 나라가 더 무너져야 위협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자라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될까? 이 첫 장면에서 보이는 것은 단순한 시위의 탄압이 아니다. 그것은 폭군과 폭군을 꿈꾸는 자를 잇는 세계적 패턴의 예고다. 그것은 변화를 믿는 청년들과 세상을 사슬에 묶어두려는 낡은 유령들 사이의 충돌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운명을 가르는 순간 무엇을 하는가? 그는 비웃고 왜곡하며 마치 다른 언어로 쓰인 명령문을 자기 목소리로 번역하듯 문장을 게시한다. 딜레마는 피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하룻밤 사이에 군화와 곤봉에 짓밟힐 만큼 연약하다면 안에서부터 천천히 민주주의를 경멸하면서도 지키는 척하는 지도자에게 좀 먹힌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버그라드의 학생들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워싱턴의 시민들은 누가 보호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곧 내부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긴급한 경고임을 누가 감히 큰 소리로 말할 용기를 낼 것인가? 학생들은 버틴다. 군대는 전진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내러티브는 불길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며 폭력이 더 이상 충격이 아니라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토양을 다진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젊은이들이 군인들에게 쫓기는 것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적 지도자가 그 광경을 환영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속에서 그가 원하는 권력의 모델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다. 버그라드를 바라보는 순간 단순히 외국 도시의 억압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능한 미래를 보는 것이다.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폭력을 구경거리로, 굴종을 국가 정책으로 바꿀 때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미래의 반영. 이미 그 반영을 보고 있다면 왜 우리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다고 가정하는가? 화면은 수백만 가정에서 빛나고 있었다. 30에서 65살 사이의 사람들, 그중 많은 이들이 끝없는 뉴스의 순환에 이미 익숙해진 채 피드에 나타나는 새로운 게시물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것은 성찰을 일으키거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롱과 분노가 넘쳐 흐른다. 그것은 국가 원수처럼 행동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리얼리티 쇼의 등장인물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욕설을 퍼붓고 기자들을 공격하며 반대파를 조롱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장면이다. 국가 원수들이 워싱턴에 모여 평화 전략을 논의하는 동안 그는 니콜 월리스를 조롱하며 그녀를 티오이드 메리라 부르고 해고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몰두한다. 한쪽에는 온 가족을 파괴하는 전쟁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집단적 고통을 개인적 공격의 탄약으로 바꾸는 전직 대통령이 있다.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국제적 혼돈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빛을 찾고자 텔레비전을 켠 사람을 상상해보라. 그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는 침략자에게 영토를 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단지 패배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식이다. 민주적 원칙이 기회주의적 거래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으며 자라온 세대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충격이 아니라 도덕적 상처다. 냉전 시대를 살아내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았던 이들이 지금 한 미국 전직 대통령이 크렘린과 동일한 논리를 반복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동시에 이 실망에는 어떤 친밀한 감정이 담겨 있다. 경제적 안정을 약속한다는 말에 신뢰를 건 사람들, 잃어버린 위대함의 귀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깨닫는다. 그가 진정으로 내놓은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연극뿐이었다는 사실을. 이것은 단순히 국제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싸우겠다던 사람이 첫 기회에 나의 충성을 거래 수단으로 바꿔버렸다는 배신의 감각이다. 은퇴를 앞둔 남성과 여성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평생의 노동이 결국은 값싼 소셜 미디어 쇼로 축소된 것 아닌가 자문하고 있을까? 트럼프는 단순히 선전만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는 뻔하지만 효과적인 조작 전략을 활용한다. 플래티넘 회원권을 약속하며 돈을 더 기부하라는 호소성 이메일, 긴박함을 강조하는 메시지, 수십 년 전 사기꾼들이 사용하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단지 6시간 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받은 적 있는가? 기적 같은 제안, 독점 혜택의 약속들,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을 자극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런 평범한 속임수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리에 있던 사람에 의해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수백만 명이 신뢰했던 지도자가 환상 판매상과 똑같은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성장의 약속을 믿었던 노동자,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며 투표했던 어머니, 기여의 세월 끝에 존엄을 바랐던 은퇴자에게 무엇이 남는가? 남는 것은 결국 부엌 식탁 위에서 되풀이되는 좌절이다. 나는 그동안 속아온 것일까? 라는 질문만이. 사실 트럼프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낡은 착취 공식을 재활용할 뿐이다. 다른 점은 규모다. 전 세계적 도달 범위, 평범한 사기를 권위주의 프로젝트의 기여로 바꾸는 능력이다. 과거에는 텅 빈 약속을 내세운 집요한 전화였지만 이제는 운동이라는 이름을 내건 이메일이다. 과거에는 개별적 사기였지만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주도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다. 그는 결코 공복으로 자신을 인식하지 않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판매해온 상인이었다. 같은 속임수에 몇 번 더 넘어가야 그곳에는 단순한 연극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 그 사이 현실은 계속된다. 청구서는 밀려오고 임금은 겨우 물가를 따라잡으며 가족들은 희망과 좌절 사이를 오가며 무거운 일상을 견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 가짜극은 평범한 삶과 맞닿는다. 모욕적 게시물과 공허한 자기 홍보 거짓 약속에 쓰인 매분 매초는 실제 해결책에서 빼앗긴 시간이다. 그것은 단지 국제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황금궁전의 특권 없이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삶에 관한 것이다. 미시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트럼프가 수백만 달러 기부를 요구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다음 전기 요금을 어떻게 낼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노부모의 약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고민한다. 엘리트와 싸우겠다고 약속했던 그가 결국은 동일한 억만장자와 과두제 인사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배신감은 피할 수 없다. 대중영합주의의 연극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 무대 중앙에 한 남자가 있고 수많은 지지자들은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조연이 될 뿐이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불길한 것은 트럼프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가 말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결코 공동의 희생이나 집단적 책임,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언급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구호와 공격, 불가능한 약속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그는 패배시켜야 할 적을 만든다. 기자, 반대파, 이민자, 심지어 국가 전체까지. 결과는 언제나 같다. 분열을 통해 지배하고 착취로 불을 쌓으며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 역사의 다른 순간에도 수없이 반복된 전술이 아니던가. 이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그것은 쓴맛 나는 대잡이다. 정치가 쇼로 바뀌고 거짓이 무기화되고 오만이 통치 프로그램이 되었던 지도자들을 이미 보아왔다. 지금의 위험은 이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 있다. 그것은 순진함뿐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지친 대중까지 착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자들의 궤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가 젊은 시절부터 무엇에 집착했고 어떤 자기 홍보 방식을 사용했으며 어떤 은밀한 협약을 맺었는지를 아는 것은 그가 오늘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열쇠다. 마찬가지로 시진핑의 궤적, 그의 이데올로기적 뿌리와 권력 전략을 아는 것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 너머의 거대한 판을 읽는 법이 된다. 그래서 특별한 전자책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루면서 단순한 사실뿐 아니라 그들의 길을 형성한 모순까지 탐구하는 이 자료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어 교육적이자 계시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 이 독점 자료의 링크는 고정 댓글에 준비되어 있다. 지금 펼쳐지는 장면은 더 이상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는 모욕이나 거짓 기부 요청이 아니다. 그것은 더 무겁고 더 어둡고 국가의 구조 자체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공공자원을 움직여 배제의 논리를 품은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것을 안보 인프라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대도시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세워지는 구금 시설, 곧 수용소다. 계획된 단위만 해도 1000개가 넘는다. 영토 전역에 뻗어있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 학교, 병원,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나 과학 연구에 쓰일 수 있었던 예산을 빨아들인다. 왜곡은 디테일에 숨어 있다. 국민이 기본 약값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정부는 수십억을 들여 벽, 철창, 감시탑을 세우는 것이다. 자유와 번영을 약속하는 공식 담화 속에서 연속적으로 감옥을 짓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모순은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떠올릴 때 더욱 선명해진다. 딸의 대학 등록을 걱정하며 밤새 뒤척이는 아버지를 상상해보라. 비용은 또 올랐고 장학금은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켜고 알게 되는 사실은 그가 힘겹게 낸 세금 일부가 딸의 기회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 시위자, 심지어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을 가두기 위한 구조물에 쓰인다는 것이다. 평생의 노동으로 모은 에너지가 고통만을 낳는 프로젝트에 빨려 들어간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트럼프가 이런 사업을 포장하는 방식에는 부식성이 있다. 그는 평화를 말하지만 보여주는 것은 철창이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흰 비둘기를 들지만 서명하는 것은 분리와 차별을 강화하는 법령이다. 상징 하나하나가 현실을 왜곡하고 집단적 혼란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쓰인다. 화해의 말에 끌려 나중에서야 그것이 권위주의의 무거운 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이 모순조차 부족하다는 듯 트럼프는 이 구금시설을 개인적 번영과 연결한다. 그는 심지어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이 부동산 사업으로 바뀔 수 있다고 시사한다. 인간의 고통이 영원한 이익 추구 앞에서는 버려도 되는 사소한 세부 사항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가자는 그의 눈에 고통의 땅이 아니라 고급 콘도 건설의 기회로 보인다. 비극을 쇼윈도로 바꿔버리는 정신구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잔혹함은 행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서술하는 방식에도 세우며 있다. 트럼프는 안정의 약속처럼 들리는 부드러운 문장을 사용하지만 그 안에는 폭력이 감추어져 있다. 그가 오직 평화라고 말할 때 실제로 무대 뒤에서 준비되는 것은 억압 구조다. 그가 나라가 다시 강해졌다고 말할 때 비워지는 것은 존엄이 아니라 공포만 낳는 프로젝트에 빨려 들어간 예산이다. 몇 번을 더 들어야 말과 실행 사이의 깊은 시면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중성은 국제 무대에도 스며든다. 트럼프는 동시에 가자는 이미 우리 것이니 살 필요 없다고 선언한다. 그것은 강탈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더 이상 국가 간 협상이 아니다. 영토를 상품으로 축소시키는 시각이다. 민족 전체를 보이지 않게 만들고 수천 년의 문화를 단지 매매 대기 중 표지가 붙은 빈 땅으로 바꿔버리는 시각.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힘으로 빼앗을 수 있다고, 대화로는 아무것도 얻을 필요가 없다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고방식이 새로운 발언이 나올 때마다 점점 더 분명해진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는 단순한 논란의 정치인이 아니라 잔혹함을 쇼로 바꿔버린 남자라는 것을.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만에 끝내겠다는 자신의 약속조차 믿은 적이 없었다고 고백한다. 모든 것이 단지 풍자였다고, 농담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른다. 그의 농담이 반복되는 동안 몇 명의 생명이 사라졌는가?
몇 명의 부모가 자식을 묻었는가? 단지 전직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지으며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하는 동안 비극과 천박한 농담 사이의 이 대비 속에서 그의 진짜 본질이 드러난다. 그것은 단순한 정책 결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에 관한 문제다. 트럼프에게 모든 위기는 무대이고 모든 죽음은 통계이며 모든 눈물은 박수를 얻기 위해 조작되는 서사적 자원이다. 절망을 조롱으로 바꾸는 사람에게 한 사회가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이 논리는 국경을 넘어 국내 정치의 중심으로 세우며 든다. 구금시설은 단지 이민 흐름이나 외부의 적을 통제하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부를 위협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어떤 이견도 침묵시킬 수 있고 어떤 시위도 범죄로 만들 수 있으며 어떤 시민도 수용소의 번호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내일은 파업 중인 노동자나 시위 중인 교사들이 그 철창 뒤로 밀려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트럼프의 내러티브는 잔혹한 역설 위에 세워져 있다. 그는 조국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지키는 데 몰두한다. 그는 안보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포의 공기를 구축한다. 그는 국가적 위대함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고립과 국제적 굴욕을 낳는다. 이 불협화음은 추상이 아니다. 그것은 가정에 스며들고 가족의 대화에 침투하며 일상의 선택까지 흔든다. 다리보다 벽을 더 많이 짓는 나라에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은 결국 도덕적 갈림길로 우리를 이끈다. 단순히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정부의 결점을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고통이 누군가의 이익으로 바뀌는 세상, 자유가 빛나는 철창으로 교환되는 세상, 비극이 비즈니스 기회로 다뤄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우리는 이 질문에 침묵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이미 진실은 억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미 단순히 이 쇼를 지켜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반응하고 나누고 권위주의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라. 당신의 목소리가 분노를 운동으로, 운동을 진정한 변화로 바꾸는 데 필요한 마지막 조각이다. 그가 기대했던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냉소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집단적 감각이었다. 그의 모든 말은 본의 아니게 하나의 자백처럼 들렸다. 계획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수사는 언제나 그의 자아를 태우는 연료에 불과했다는 자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농담이었다고 말하면서도 트럼프는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단 한 번의 대화로 공격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백만 명의 고통을 희화화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로 그 입으로 어떻게 그를 침략을 막을 유일한 인물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대비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낳는다. 한쪽에는 비극의 희화화, 다른 한쪽에는 모든 지도자와 제도를 뛰어넘는 오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때 존엄을 되찾아 주겠다던 사람을 이제는 서툰 희극 배우로밖에 볼 수 없는 국민 전체가 있다. 이 연극은 언제 완전히 무너질까? 무거운 것은 단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아니다. 그가 감히 자신에게 의문을 던지는 이들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상원의원, 외교관, 기자들 모두가 그의 디지털 분노의 표적이 된다. 그는 그들을 멍청이, 비겁자, 배신자라고 부르며 정치 전체를 모욕의 경기장으로 만든다. 새로운 게시물이 나올 때마다 수사는 더 독해지고 더 독이 퍼지며 실제 협상과는 더 동떨어진다. 이런 오염된 환경에서 어떤 현실적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 신뢰의 벽돌을 하나하나 허무는 지도자와 함께 무슨 다리를 세울 수 있겠는가? 이 태도의 취약성은 푸틴과 그의 동맹이 늘 해왔던 일을 반복할 때 드러난다. 그들은 칭찬을 미끼로 사용한다. 모스크바에서 날아온 짧은 말 한마디가 트럼프를 자만으로 가득 채운다.
그는 내가 누구보다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것을 했다고 말했다. 분명한 덫처럼 들려야 할 문장이 오히려 전리품처럼 자랑된다. 적의 박수에 만족하는 지도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허영심은 어디까지 책임을 대신할 수 있는가? 아마도 답은 그의 태도 자체에 있다. 트럼프는 사건을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거울 속 자신의 반사로 잰다. 전체 민족의 고통은 사소한 부차적 디테일로 전락하고 외국 독재자의 승인만이 성취로 포장된다. 이것이야말로 권위주의의 본질을 드러내는 전도 현상이 아닌가. 초점은 공익에서 벗어나 지도자의 이미지로만 좁혀지고 국가 전체는 그의 허영을 위한 무대로 축소된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을 향해 공격을 퍼부으면서도 스스로를 언론 음모의 희생자로 묘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자신을 박해받는다고 내세울수록 대중 앞에서의 오만은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거의 연극적인 모순이다. 언론 기계 앞에서 자신을 연약한 자로 연기하는 동시에 불과 몇 분 후에는 전쟁을 해결하고 반대자를 침묵시키며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고 약속한다. 순식간에 순교자와 황제 사이를 오가는 이런 진동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 어떻게 순식간에 자신을 희생자로도 절대 권력자로도 연출하는 일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태도가 평범한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작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 빚과 불안정한 직업,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신히 조율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은 세계적 위기를 농담처럼 다루는 대통령을 본다. 병원은 붐비고 세금은 계속 거치는데 이것이 정말 자신들이 받아야 할 리더십인가 자문하지 않는가. 그리고 점차 그가 내세운 위대함의 수사가 단지 개인적 인정을 향한 집착을 감추는 것뿐임을 깨닫지 않는가. 정치가 모욕과 냉소로 환원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변혁의 공간이 아니다. 단지 쇼가 된다. 그리고 그 쇼의 중심은 언제나 트럼프이며 국민은 수동적 관객으로 격화된다. 그러나 이 관객은 과연 영원히 박수를 보낼까? 약속과 배신에 지친 사람들이 이 연극을 보며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까?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모순이 드러난다. 트럼프는 멀리 있는 엘리트와 싸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과두제의 아첨으로 생명을 이어간다. 그는 자유를 지킨다고 말하지만 다른 목소리를 억압하는 정권을 모방하려 든다. 그는 평화를 약속하지만 모든 갈등을 자기 홍보의 무대로 바꾼다. 어떻게 이런 수많은 얼굴을 하나의 인물 안에서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어쩌면 이 다중성 자체가 증거일지도 모른다. 진정성이 없었음을, 오직 연기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그가 국기들을 내세워 장엄한 쇼를 벌일 때 트럼프는 계속해서 미국은 번영의 정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연단에서 반복하기에는 편안한 문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독립적인 경제학자들이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다. 전임 행정부의 마지막 시기, 미국은 모델 경제, 균형 잡히고 견고한 국가로 묘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징벌적 관세와 외교적 불안정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성장은 멈췄고 기업들은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으며 슈퍼마켓의 진열대에서는 물가가 폭등했다. 장바구니가 점점 더 빨리 비워지는 현실 앞에서 위대함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그 시기 전체 공동체가 자의적인 듯 보이는 정책의 무게를 느꼈다. 농업 부문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계약을 잃었다. 한때 우호적이었던 국가들이 보복성 무역 장벽을 세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좁은 수익으로 겨우 버티던 가족 농장은 해외 시장 접근을 잃고 끝내 갚을 수 없는 빚을 짊어졌다. 많은 이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아야 했다. 언제나 나라의 내륙을 지탱해온 농민들을 버려두고도 애국심을 말할 수 있는가? 도시 중산층 또한 직격탄을 맞았다. 수입에 의존해 작은 사업을 유지하던 이들은 가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 것을 목격했다. 예컨대 정비소 주인들은 간단한 부품 하나가 3배나 올라 화가 난
고객들과 마주해야 했다. 대중 지역을 공급하던 전자상점들은 외국 플랫폼의 회피 전략 앞에서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았다. 국내 산업보호라는 거친 연설은 텅 빈 진열장과 임대 표지판이 늘어나는 거리 앞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자신의 꿈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보며 과연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여전히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서 받은 칭찬을 자랑했다. 그는 푸틴이 자신을 권총처럼 뜨겁다라고 불렀다며 거의 아이 같은 톤으로 반복했다. 불신해야 마땅한 이런 아첨이 국가적 성취처럼 전시되었다. 역사의 숙적에 계산된 웃음으로 가치를 재는 지도자는 어떤 종류의 지도자인가? 외부의 인정에 대한 이런 집착은 국가보다는 자아를 위한 프로젝트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그 사이 국경 안에서는 대비가 더욱 뚜렷해졌다. 삶을 더 쉽게 하겠다는 약속은 신기루로 변했다. 주거 비용은 치솟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던 가정은 임대 생활에 묶여 숨 막히는 인상에 시달렸다. 젊은 부부들은 미래를 계획하는 대신 학자금 대출을 쌓고 기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두세 개의 직업을 병행해야 했다. 그곳에 번영은 없었다. 오직 생존만 있었다. 미국은 세계의 부러움이라는 연설과 이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모순의 감각은 숫자를 넘어 도덕적 충격으로 확대되었다. 공식 담론은 위대함을 설파했지만 일상은 좌절로 넘쳐났다. 디트로이트 거리를 걷는 이는 버려진 공장 건물을 보았다. 로스앤젤레스 외곽을 걷는 이는 임시 트레일러에 사는 가족을 만났다. 그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다. 상처를 치유하기보다 반짝이는 국기와 수사로 가려버리는 나라의 초상이었다. 환상의 순환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야 국민은 자신들이 연극 속에 갇혀 있음을 깨닫게 될까? 그럼에도 선전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지지율 하락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트럼프는 더 많은 구호, 더 큰 과장, 더 치밀한 평행 현실 창조 시도로 대응했다. 그러나 문제는 연설과는 달리 일상은 그렇게 쉽게 조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체된 청구서는 트윗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빈 접시는 생방송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는 대통령의 허세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매일 빚과 고지서 걱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 안다. 수사는 슈퍼마켓 계산대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거의 언급되지 않는 심리적 차원도 있다. 수백만 명이 수년간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단지 자아 홍보 게임의 말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을 때 남은 것은 분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다. 믿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 지켰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 친구와 가족과 싸우면서까지 방어했던 프로젝트가 텅 빈 것이었음을 깨달은 부끄러움. 이 무게, 쉽게 고백되지 않는 이 후회의 무게를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붕괴는 단순히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상징적 차원이기도 하다. 공허한 구애의 희망을 빼앗긴 사회는 더 이상 다른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될 위험에 빠진다. 바로 이것이 거짓을 방법으로 삼는 지도자의 가장 큰 승리일지 모른다. 현재를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할 가능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승리. 트럼프가 국기와 화려한 구호로 자신을 드러낼 때 그것은 단지 허영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그가 지배하려 했던 메커니즘을 보여주었다. 현실의 기억을 억누를 만큼 거대한 이미지를 창조하는 방식.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농장을 잃은 농부, 가게를 닫은 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가족,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증거다. 어떤 국기도 무너진 삶의 고통을 가릴 수 없다는 증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는 단순한 색색의 그래프가 아니다. 그것은 산산이 부서진 거울이다. 모든 연령대, 모든 출신, 모든 성별에서 거부감을 보여준다. 오랫동안 트럼프의 담론을 지탱했던 이들조차 비록 공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다. 여기에는 거의
실존적인 무게가 깃들어 있다. 격렬한 토론 속에서, 긴장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증오로 가득한 소셜미디어에서 방어했던 지도자가 단순히 실패했을 뿐 아니라 당신의 희망을 비웃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0에서 65살 사이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친밀한 딜레마를 안고 살아가지 않는가? 자신을 내맡겼던 프로젝트가 결국은 공허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딜레마를 트럼프는 고립에 더 많은 쇼로 대응한다. 그는 골프장에서, 호화로운 파티에서, 편의상 그를 참아내는 정치인들과의 비공식 만남에서 사진을 찍는다. 공식 사진 속에는 미소가 담겨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그의 동맹자들의 눈빛은 더 이상 빛나지 않는다. 그들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선다. 어떻게 이 대조를 해석할 수 있을까? 대중에게는 단결의 모습으로 비치지만 카메라가 꺼졌을 때 드러나는 것은 냉랭한 거리를, 또 다른 세부 사항도 있다. 트럼프가 해외 지도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낼 때의 태도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함께 했을 때 그는 거의 경외에 가까운 복종적인 자세를 취했다. 반대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만났을 때는 몸이 뻣뻣했고 웃음은 억지스러웠다. 이 차이는 보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된다. 왜 한 대통령은 자기 국민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동맹국보다 자신을 칭찬해주는 독재자에게 더 따뜻한 태도를 보이는가? 단순히 허영심 때문인가? 아니면 즉각적인 인정을 주는 권위주의적 인물에 대한 더 깊은 매혹이 있는 것인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 미래의 정치 경력을 지키려는 젊은 상원 의원들은 점차 트럼프의 결정을 은근히 비판하기 시작한다. 일부는 계산된 인터뷰 속에서, 또 다른 이들은 미묘하게 당의 노선에서 벗어난 표결 속에서 한때 파괴 불가능해 보였던 충성이 이제는 실용주의로 변한다. 몇 명이나 다음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몇 명이나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단절의 연설을 연습하고 있을까? 이 피로감은 일상의 대화에서도 드러난다. 차량 호출 운전사, 슈퍼마켓 계산원, 교실의 교사들까지 모두가 골프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지도자가 월급에서 월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모순을 이야기한다. 이 대비는 뼈 아프다. 희생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립학교와 병원에 투자되어야 할 세금으로 골프채를 휘두르는 대통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거부감은 대중문화에서도 구체화된다. 코미디언들은 그의 발언을 패러디로 바꾸고, 음악가들은 그의 과잉을 조롱하는 노래를 쓰며, 미술가들은 그의 이미지를 풍자로 재현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시킨다. 트럼프는 하나의 캐릭터로 전락하고 그는 분노한다. 항상 권력의 중심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처벌은 농담거리로 전락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과연 깨닫고 있을까? 바로 그의 과장, 노골적인 거짓말, 비현실적인 약속 하나하나가 그를 자기 자신의 풍자로 만든 것임을. 이 과정은 단순히 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들의 정치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지도자는 거짓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어떤 약속도 가치가 없고 투표는 단지 조작된 게임에 참여하는 것일 뿐이라고. 이 불신이야말로 트럼프가 남긴 가장 위험한 유산일지 모른다. 변화를 믿지 않는 국민은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절대적 질서를 약속하는 목소리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당신도 당신 자신의 희망이 얼마나 침식되었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는가? 여론조사 속에는 불안한 패턴이 드러난다. 젊은 세대에서 거부감은 압도적이다. 나이 많은 세대에서는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규정할 세대 간 균열을 만든다. 더 안정된 시기를 살아온 이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진정한 번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트럼프를 또 하나의 거짓된 인물로 본다.
그는 표만 잃은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능력 자체를 잃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까? 그 사이 당내에서 한때 주변부였던 인물들이 목소리를 얻는다. 침묵당했던 정치인들이 틈을 발견하고 연설을 시작하며 자신들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어떤 이들은 더 온건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똑같이 극단적인 의제를 지닌다. 한 인물만이 독점하던 무대가 이제 조각나고 있다. 그리고 그 조각마다 새로운 경쟁이 태어난다. 트럼프가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을 때 누가 그 빈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의 그림자는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모두 위에 드리워져 있지 않을까? 최근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들의 무게 또한 크다. 마르코 루비오와 함께한 장면, 젤렌스키와 대화하는 장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확대해보면 불신이 가득한 표정들이 드러난다. 악수는 기계적이었고 눈빛은 비켜갔으며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당열을 상징해야 할 사진은 오히려 집단적 불편함의 초상이 되었다. 얼굴이 이미 반대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을 때 신뢰는 연출될 수 없다. 이 내러티브를 따라오며 우리는 어떻게 상징들이 폐허를 가리기 위해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약속들이 단순한 조롱으로 취급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허영심이 책임 위에 군림했는지를 보았다. 이제 결말의 순간에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우리 앞에 놓인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은 고립된 영웅에게 있지 않다. 그것은 집단이 실수를 학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진정한 마무리란 단지 한 지도자의 붕괴를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을 힘이 각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좌절을 비판적 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침묵 속에서 거짓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두고 말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모순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한쪽에는 역사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다는 고집스러운 희망이 있다. 어쩌면 이것이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인간적인 흔적일지 모른다. 정치란 단순히 연단 위에서 연습된 연설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날마다 내리는 단순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운명은 미리 쓰여진 짐이 아니다. 우리가 쇼를 쇼로 인식하고 그 연극에 박수를 거부할 때마다 다시 짜여지는 것이다. 여기서 더 큰 성찰이 태어난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오랜 개인적 여정, 어린 시절부터 길러온 야망, 수십 년 동안 차근차근 설계한 전략의 산물이다. 이 궤적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도전을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필수적 훈련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자기 이미지에 집착을 쌓아왔는지, 시진핑이 어떻게 무대 뒤에서 정치적 규율을 공고히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왜 2025년의 세계가 이토록 격렬한 균열을 겪는지 해독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 두 대통령의 전기를 깊이 탐구한 독점 전자책을 추천한다. 그것은 개인적 선택들이 어떻게 전체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힘으로 전환되는지를 드러낸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한 당신께 직접적인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 채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적 성찰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 구독하고 댓글을 남기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란다. 당신의 참여야말로 기만을 거부하는 공동체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다. 끝까지 함께 걸어와 주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콘텐츠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을 지나고 새로운 모순을 마주하며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이 숨기려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할 것이다. 그때까지 주의를 잃지 말고 질문할 용기를 간직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변화는 우리가 연극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